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텐데 연기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무난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까지 뭐 이제 실패보다는 연기를 해서 미룬 다음에 이것도 댕쿤 업그레이드도 원래 작년 12월인데 미뤄진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대폭 할인이에요. 트랜잭션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 가스비를.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덱스라든지 NFT 같은 것들 민팅 하셨을 때 저희 또 이제 클럽 그 멤버십 NFT 민팅 하실 때도 가스비를 좀 냅니다. 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로 내요. 그리고 이제 덱스에서 수합을 하실 때도 이더리움 계열들은 사실상 엄청 좀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거의 얼마를 내냐면 한 7만 원, 7, 8만 원. 물량들 상관없이 7, 8만 원씩을 내는 건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50만 원치를 내면 10만 원을 그냥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들을 대폭 할인해주고 개선들이 되는 게 바로 댕쿤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이더리움의 이 업그레이드가 뭐 여러 가지 많았을 거예요. 전에도 이제 머지 전환 같은 걸로 이제 포우에서 포스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제 변화가 일어났었냐면 이더리움을 더 이상 이제 포우 방식으로 캘 수가 없으니까 이더리움 W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기존의 포우 방식 이제 스테이킹 이 채굴기 돌려가지고 스테이킹이 아니고 채굴기를 돌려가지고 보상을 받는 방식의 이제 포우 방식의 토큰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레이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큰 변화 또 이제 사이클들이 또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가 끝났을 때는 어떤 사이클이냐면 오히려 개선이 되잖아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이 가스비가 개선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이 이더리움 생태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제 밈코인들과 이제 NFT 이 스왑과 이제 민팅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스비가 대폭 할인이 된다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자체를 거래를 만약에 하실 때는 이더리움 사고 팔고 하실 때는 뭐 거래소에서들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는 어떠한 뭐 수수료나 그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거래소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좀 이제 받쳐주고 그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거기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더리움을 이제 덱스 같은 데서 이제 스왑이나 아니면 NFT 시장 같은 데서 민팅들을 하실 때 이 거래할 때 수수료가 기존에 너무 비쌌단 말이죠. 그걸 좀 이제 대체를 했던 게 솔라나예요. 솔라나가 그나마 좀 대체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밈코인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도지시바뿐만 아니고 페페플로키로. 그래서 메인장들은 사실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게 FTX의 폭로가 됐던 바이낸스도 충분히 이거는 좀 이제 이슈화가 크게는 안 됐거든요. 돈 세탁 혐의로 실제로 이거 기소를 받아서 이제 벌금 5조를 합의 중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거 합의 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합의 중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창봉자오가 사임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CEX 거래소들의 만행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들 말고 해외 거래소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분노를 느껴요.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받았구나. 근데 사실 이런 통제가 있어야지만 변동들이 만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는 건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시작을 끊어주고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 반발 심리가 생겨서 이탈이 돼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덱스입니다. 지금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을 저희는 CEX라고 하죠. 중앙 통제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있는 거래소들. 근데 덱스에는 어떠한 관리자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덱스 참여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거래소 그 덱스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중앙화 거래소의 펌핑들을 뛰어넘어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덱스에 몰려 있을 때 그러니까 덱스를 굳이 급하게 지금 당장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미리 준비했다가 그 전에 그 프로젝트들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는 이제 신규 유동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니까
프로젝트 재단이나 팀들이 이제 많이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그냥 프로젝트들을 폐기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폐기라고 한다기보단 그냥 그 코인 관련된 것들을 그냥 관심을 안 둬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그들은 또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덱스의 단점이자 장점이거든요. 참여자들이 많았을 땐 그게 뭐 이제 불타기식으로 다 같이 몰려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겠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빨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테스트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된 이제 테마였던 것들은 사실 뭐 이제 페페는 원래부터 좀 이제 유명했었고 작년부터 뭐 솔라라나 이런 애들이 좀 대체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뛰었었는데 아마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장들은 사실 좀 정말 하루아침에도 1000%씩도 그냥 금방 나올걸요? 그래서 그때 준비해도 늦지가 않아요. 당장 그렇게 급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덱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뭐 1000억도 안 되니까 민코인들 전체 합쳐봤자 제 예상인데 5조 이상은 넘을 겁니다. 이더리움으로 따졌을 때 거의 한 이더리움으로 5조면 몇 개죠? 100만 개인가? 100만 개 정도 되나요 지금? 100만 개 그 이상 되겠죠? 왜냐하면 이더리움들을 다들 들고 있으니까요. 세력들이. 이것들을 오래 차익 실현을 할 거니까. 차익 실현 하기 전에 이것들을 이더리움들을 굉장히 이제 가치들을 이제 가치가 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덱스가 몰리면. 근데 막바지에 그거는 이제 막바지에 한 번 정도는 털어낼 수는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더리움 개수들을 계속 모아갈 겁니다.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세력들은 4월에서 8월 4월에서 7월 8월 이 불장들이 꺼졌을 때 결국에는 거품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꿔 나가는 건 이더리움을 들고서 탈출들을 할 것이다. 저희는 아마 그것들에 먼저 편성들을 해야 될 겁니다. 뭐 7, 8월에 늦게 가가지고 덱스 가입해가지고 그 덱스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거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아직 3월밖에 안 됐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중앙화거래소와 덱스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코인 시장을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를 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증거가 없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들이 엄청 크게 다뤄지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부터 해서 뭐 미중 패권 전쟁, 미중 땡땡 전쟁, 전 세계에 거의 어쨌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이것들로 예전에는 트럼프가 그 집권했을 때는 트위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제재한다, 벌금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만 됐었어도 그 막 나스닥이 출렁거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규모나 사이즈를 독일이랑 비교할 수는 없을 텐데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기 전에 독일의 상황에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 장기 집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중국 자체가 경제로만 보면 흔들리고는 있어요. 헝다 때부터 좀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갔던 거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이제 금리들을 올릴 때 거의 엔화랑 똑같이 본인들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냥 폭탄처럼 이제 그것들을 연장을 시키는 것뿐이지. 그러면 돌파구는 두 개가 있어요.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리셋을 시키거나 전쟁 혹은 리셋입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끝나면 68K에서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전쟁까지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0K를 간다면 전쟁은 조금 미뤄질 거라고. 아직까지 AI가 대체하지 못한 그 노동들을 인류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리셋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리셋 어떤 걸 리셋이냐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를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디지털 위안화로. 그리고 중국은 미리 그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준비들을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물론 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엔화, 디지털 유로화 막 디지털 원화 다들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경제 상황에서 좀 반전을 시킬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다가올 디지털 시대들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이전부터도 페트로 위안화부터 이제 원화, 원유 같은 것들 결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달러는 다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위안화를 받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페트로 위안화로 패권에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너무나도 달러의 역사, 이 패권을 지켜왔던 달러의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100년이 넘잖아요. 이걸 갑자기 위안화가 치고 나가가지고 이 자리들을 차지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새로운 시대에서 디지털 화폐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먼저 시도를 하는 거겠죠. 디지털 위안화. 이 안에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이제 모든 디지털 이제 NFT, 크립토 자산들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화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 쪽에서 NFT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암호화폐를 이제 수용적인 태도로 이제 입장을 바꿨던 것도 그러한 큰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놓고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대놓고. 물론 조용조용히 뭐 중간에 뭐 BRC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오디너스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심이 바로 이번 덱스 불장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 디지털 화폐, CBDC의 화폐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냥 단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단점들을 모두가 볼 수가 있어요. 거래 내역이나 이 화폐에 대한 이런 추적들은 온체인 데이터에 있으니까 누구나 추적할 수가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이제 불법 자금이나 비자금 같은 것들이 다 추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세탁을 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가 제 소설이에요. 이거 팩트 기반 아닙니다. 세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똑같이 적용을 했던 게 2016년부터 2017년 크립토 시장이 먼저 올라갔을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인들의 비율, 비트코인 비율이 거의 전체 유통량의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도했고 그 중간에 중국계 세력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건지 김치 프리미엄까지 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들이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한국에서. 서울, 강남 뿐만 아니고 마포, 용산, 뭐 여의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외국인 비율이 외국인 비율 전체 비율의 한 60% 70%가 중국인입니다. 2017년과 2021년 불장 겪고 나서 프리미엄 그때도 꼈죠. 중국이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그때는 비트코인이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제도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더더욱 이제 불투명했어요. 그때 자금의 출처들이. 근데 지금은 다 공개적으로 좀 밝혔잖아요. 거래소들도 이제 다 알고 이런 것들 이제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트래블 룰도 적용이 됐고 그러면 2차적인 이 비자금과 자금 세탁의 자금들 그 블랙머니들이 어디로 갈 수가 있냐면 바로 이제 이더리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덱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으로 가고 덱스로 가냐? 덱스는 누가 거래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이더리움 지갑만 아는 거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겠는데 그들만의 방법이 있겠죠?
이 자금들이 덱스로 섞이는 거예요. 엄청난 막대한 유동성이 섞이는 건데 여기에 모든 덱스 자금들이 다 섞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의 기관들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우리 덱스 불장 갈 거다 이렇게 안 하겠죠. 기관들이 품위가 있는데 뭐 이름 있는 기관들이 대놓고 우리 민코인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메인급 프로젝트들만 언급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익명으로 숨어가지고 그냥 뭐 메타마스크가 됐던 이더리움 지갑들 가지고 여기들을 인위적인 마켓 펌핑들을 할 거란 말이죠. 마치 BAYC가 0.1 이더리움에서 거의 한 80 이더리움인가 몇백 배까지 올랐던 그런 블루칩 NFT가 됐던 것처럼. 이건 근데 스케일이 더 큽니다. 이건 엄청 커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들을 계속 모아놨고 이것들을 이제 많이 모아놓은 이더리움으로 이 마켓을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마켓을 크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들 다시 빠져나오겠죠. 세력들은. 근데 이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 세력들 뿐만 아니고 블랙머니까지도 섞이는 겁니다. 그냥 차이나 블랙머니. 차이나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냥 어디로? 덱스로. 탈중앙화 거래이면서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페페아빠 소설입니다. 팩트 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댓글들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면은 좋겠네요. 100%짜리니까.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나 어쨌든 4월달, 6월, 5월달, 6월달은 중앙화 거래소가 죽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따지면 최저 5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해봤자 건강한 조정이에요.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 주는 건데 이때가 아마 본격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는 없을 사이클이니까. 이전에 BTC 마켓의 불장에 한 100배 더 이상 갈 겁니다. 예전에 BTC 그때 대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100배가 더 늘었으니까. 그때 전 세계에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지금은 거의 5억 명, 뭐 몇억 명. 시장 규모가 굉장히 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BTC 마켓으로 비트코인의 지분들을 뺏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2017년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냐고요? 그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BTC 마켓을 2004월부터 7월 거대한 비트코인의 조정이 한번 오고 갔네요. 고점 대비 한 40%. 근데 이 사이에 펌핑들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덱스 불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뭐 더 깊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들은 대놓고 보여줄 거니까. 어디서요? 일단 가장 처음이 유니스왑이나 뭐 다른 식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팬케이크 수압이나 이런 곳이 될 수도 있고. 덱스 불장 한 번뿐인 덱스 불장입니다. 올해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내년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7년 만에 다가오는 사이클이니까. 2017년 BTC 마켓 불장 이후에 7년 만에 다가오는 사이클.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